안녕하십니까. 커마 1급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자, 2014년 3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 윤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윤곽은 부분합, 자, 부분합을 구할 때 왼쪽에 나왔던 이런 기호들이 있죠. 자, 이런 기호들을 윤곽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 그림 보시면은 이제 불합격자하고 합격자를 이제 나누었죠. 나누어서 부분합을 계산했습니다. 불합격자의 이제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 합격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전체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부분합을 구했는데요. 이때 이제 윤곽 기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의 목록이 있을 경우 데이터의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 자, 8개 수준의 윤곽이란 얘기는, 자, 여기서는 1, 2, 3, 자, 3개 수준의 이제 윤곽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최대 8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부분합에 가시면요. 자, 현재 부분합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할 때는 새로운 값 대치는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부분합 정의되어 있는 것이 지워지면서 새롭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추가를 하시려면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면은 1, 2, 3, 4 해가 4까지 지금 표시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하게 되면은 8개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엑셀 옵션에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엑셀 옵션에 가시면요, 고급에 가셔서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에 가시면요,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가 된다. 그러니까 윤곽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죠? 제거를 했을 때는, 자,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이제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곽을 지운다 하더라도 윤곽 기호만 없어지고요. 요약된 정보라든지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4번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곽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곽선에서 설정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눌러 보시면요, 스타일 적용이라는 버튼이 보여지죠. 그래서 윤곽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곽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그룹 해제에 가시면은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자, 설정을 해 볼게요. 자, 데이터라든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윤곽 기호만 지워졌지 여기 요약된 정보라든지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약 정보하고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는 그 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합은요, 사용이 간단하고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부분합은요, 전체 데이터를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커마 1급 필기 합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합격, 불합격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합격자의 리스트, 합격자의 리스트를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각각의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분합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불합격자 수, 그리고 합격자 수, 자,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때 개수를 각각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또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전체 개수는 이제 10건이 되고 그러니까 10명이 되고요. 10명에서 불합격자는 7명이고 합격자는 3명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부분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그룹화하여 그룹별 개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 이제 필드, 항목이 되겠죠.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그룹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 항목의 이름까지. 자, 이 이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해야겠죠. 범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부분합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렬 방식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뒤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정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윤곽선에서 부분합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부분합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을 하고요. 정렬하지 않고 바로 부분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의 윤곽선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룹할 항목은요. 합격 여부가 되겠습니다. 합격 여부 선택을 하고요. 자, 합격 여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건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분합에 계산할 항목, 자, 이 함수가 적용될 항목도 합격 여부가 되고요. 이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결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합격 여부면 합격자 개수라면 합격자 개수 전체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자, 정렬 및 필터에 가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됩니다.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요. 자, 오름차순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정렬하는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내림차순 하면은 합격이 위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 하면은 불합격자가 위쪽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하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 차이뿐이지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합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은 합격 여부가 되고 그 다음 합격 여부에 대해서 개수를 구할 겁니다. 이때 사용할 함수는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합계, 그리고 개수도 구할 수도 있고요. 평균 구할 수도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 곱,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합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집계된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다른 항목도 또 선택할 수가 있겠죠.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것은 현재 부분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죠. 여기서는 체크를 하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이전에 부분합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현재 부분합을 적용을 한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지워집니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전의 부분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부분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중복해서 부분합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자, 적용하면은 불합격자 그리고 합격자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페이지를 나누게 되면은 출력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 장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그러니까 불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 보겠다. 합격자에 대한 어떤 요약된 결과를 보겠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고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보통 체크를 하고요. 적용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불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합격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때 집계된 결과, 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조금 전 개수 구했잖아요. 그죠? 자, 7, 3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자, 어떤 새로운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졌죠. 이게 윤곽 기호인데요. 자, 보세요. 자, 1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번 눌러보면은 전체 개수만 집계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것도 개수가 많으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 그 다음 2번 누르면은 불합격자 개수, 합격자 개수, 전체 개수. 3번은 전체 리스트하고 집계된 결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윤곽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일 부분합 적용한 것을 지우고 싶다. 자, 지우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동일해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있죠. 모두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면은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실기시험을 보실 때 부분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부분합 문제를 풀다가 잘못 풀이를 했다. 그럴 때는 원래 데이터로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분합에 대한 개념 잡으셨죠? 각각의 이제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실습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해보고 체크도 한번 제거해보고 다른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암기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와 같이 실습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필기 합격은 당연하고요. 실기까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실기. 자, 실기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까지 준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연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더더욱 쉬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주의할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바르게 혹은 틀리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한다. 자, 열 이름표가 뭡니까? 이거죠.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기준이 항목 이름이 있어야지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 함수를 계산한다. 자, 서브토탈이 뭡니까? 합인데 부분합이란 얘기예요. 자, 조금 전 보시면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범위 선택을 할 때 자, 뭐 셀 하나 선택을 하고요. 범위 선택을 이렇게 다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 선택이 되는 그런 이제 기본 기능이 일단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적용을 했을 때 자, 여기 불합격자 개수, 불합격 개수를 7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7이 아니고요. 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우리 대화상자에서 개수라는 함수를 이용하겠다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계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함수가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이 실행되면 윤곽기호가 표시되므로 각 수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죠. 1번, 2번, 3번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각각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 사용하여 다중 함수 부분합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개수를 이제 첫 번째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엔 평균, 그 다음에는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들을 부분합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중함수 부분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이거 체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한 것을 그대로 살리고 두 번째를 적용하려면 체크는 해줘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합계, 개수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는 부분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두시고요. 부분합 작성 후 윤곽기호를 눌러 특정한 데이터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르면 그때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리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차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에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는 서로 다르다. 이거 틀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정렬 방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엑셀 리본 메뉴의 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엑셀의 각각 기능들은 탭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아웃 탭,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 도구, 이런 식으로 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것은 이제 4번 편집이 되겠습니다. 편집은 탭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집은 이제 홈 탭에 가면요. 홈 탭에 보시면은 클립보드, 글꼴, 맞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룹이 됩니다. 그룹. 그래서 엑셀은 탭 아래에 그룹 있고요. 자, 그룹 중에서 이제 편집 그룹이 있죠. 그래서 편집은 탭이 아니고 그룹입니다. 그룹. 그리고 그 편집 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탭 그룹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부 데이터를 이제 연결을 했을 때 그때 통합 문서 연결 대화 상자 하고요. 연결 속성 대화 상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이를 하시려면 일단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바탕 화면에 있는, 자, 액세스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기능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결에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 보시면요, 통합 문서 연결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시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위치, 값, 수식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01회 정답이라는 액세스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통합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시트, 이름, 위치, 값, 수식 등 통합문서에서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2번,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자, 통합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속성 버튼이 있습니다. 자, 속성 버튼 누르게 되면 연결 속성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2번 보기는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새로 고침 옵션이 있는데요. 어떻게 새로 고침을 할 거냐? 자, 그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을 하겠다. 다른 작업 중에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 그냥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새로 고침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새로 고침, 그러니까 파일을 열 때 그때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시간 간격이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자, 이 설명이 이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즉시 통합 문서를 열도록 할 수 있다.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 외부에서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01회 정답이라는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었죠. 외부 데이터의 값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제거했을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자, 닫기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제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외부 데이터를 이제 연결을 했을 때 그때 통합 문서 연결 대화 상자 하고요. 연결 속성 대화 상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이를 하시려면 일단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바탕 화면에 있는, 자, 액세스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기능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결에 연결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 보시면요,
통합 문서 연결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시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위치, 값, 수식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01회 정답이라는 액세스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통합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시트, 이름, 위치, 값, 수식 등 통합문서에서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2번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자, 통합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속성 버튼이 있습니다. 자, 속성 버튼 누르게 되면 연결 속성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번 보기는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 보시면은 새로 고침 옵션이 있는데요. 어떻게 새로 고침을 할 거냐? 자, 그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하면서 새로 고침을 하겠다. 다른 작업 중에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 그냥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 시간이 되면은 새로 고침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새로 고침. 그러니까 파일을 열 때 그때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시간 간격이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자, 이 설명이 이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즉시 통합 문서를 열도록 할 수 있다.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 외부에서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01회 정답이라는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었죠. 외부 데이터의 값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제거했을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자, 닫기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제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현재 점수일 때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현재는 30점인데요. 자, 이게 80점일 때, 80점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리고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자, 이 평균값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바뀌었을 때, 그 값에 따른 이 영향, 자, 이 영향에 따른 이 값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이 평균이란 이 셀 있죠. 이 셀에는 값이 53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함수로 입력이 되겠죠. 수식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값에 따른 어떤 영향, 그 결과가 수식에 의해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싶다. 자, 그때 시나리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 표가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요, 여기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80으로 증가되었을 때, 10으로 감소되었을 때, 자, 이것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이 30일 때, 현재 값이 30이고, 그리고 현재 값이 평균은 53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변경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2의 두 번째 셀이잖아요. 그쵸? 2의 두 번째 셀. 이게 변경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셀은 결과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되는 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80 혹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결과셀이라는 것은 F 두 번째. 자, 결과셀은 자, 이것은 변경 셀이 되고 이것은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 셀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 셀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변경 셀이 무엇인지 결과 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30, 53이에요. 근데 증가될 때 80으로 변경 셀이 바뀐다, 변경된다. 그랬을 때는 결과 셀은 70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결과 셀이 47이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예측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을 하십시오. 현재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일단 증가라고 일단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셀은 그 이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변경 셀은 이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할게요.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현재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80으로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 버튼 누릅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보고서의 종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시나리오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셀은 F 두 번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네요. 자, F 두 번째가 결과 셀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증가가 되었을 때, 자, 변경 셀의 값에 따른 결과 셀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트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더 추가하려면은 간단하죠. 뭐 관리자 호출해서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또 추가하면 됩니다. 감소해서 변경 셀은 이의 두 번째 셀이 맞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바뀌는 값은 뭐 10으로 감소를 시키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편집. 자, 편집 누르면은 뭐 셀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나리오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F 두 번째 값. 자,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은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합하는 겁니다. 합치는 거고요. 자, 표시는요,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트에다가 바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값이 바뀝니다. 자, 누르면은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삭제, 편집, 뭐 추가, 말 그대로 추가, 삭제는 제거고 편집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하는 거고요. 자, 요약은 요약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워크시트에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요약 그 대화 상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나리오 보고서는 자, 여기서 선택된 이제 보고서들은 새 시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요.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 결과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요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결과 셀 있죠. 이거 한번 지워 볼게요. 현재 시나리오 요약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어때요? 선택을 한다, 결과 셀을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오죠.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 셀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결과 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결과 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면은, 시나리오 요약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변경 셀은 이제 기간이 되고요. 결과 셀은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값이 있습니다. 현재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장했을 때의 시나리오, 단기간에 대한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보기 1번 보시면은 연장과 단기간, 연장과 단기간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간과 상환액은 셀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 셀 참조 주소 대신 이름이 요약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기간 그리고 상환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셀 주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자, 현재 그 변경 셀이 이의 두 번째 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일단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엔터. 자, 이것은 F2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이름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이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적용을 해서 셀 주소가 아니고 이름을 가지고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을 해볼게요. 자, 변경 셀이 이게 두 번째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조금 전하고 다르죠? 여기 보시면 변경 셀의 데이터, 평균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렇게 셀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금방 만든 것은 조금 전 이름을 적용했던 그 내용이 표시가 된 겁니다. 자,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변경 셀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고, 이거 설명 틀렸네요. 변경 셀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아니고 숫자가 입력되어야 되고, 결과 셀, 그러니까 여기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만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결과 셀은 변경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다. 지금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4번 현재 값 열은, 현재 값 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점의 변경 셀 값들을 나타낸다. 기본 값이죠. 이 값에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통화 문서 보호 및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 통화 문서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공유 통화 문서라는 것은 통화 문서가 하나 있으면은, 자,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팀에서 기획 문서가 하나 있는데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사용자들이 추가해야겠다, 이 파일 하나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좀 그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공유 통합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자, 2번 공유된 통합 문서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단순한 이제 입력 편집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분합,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매크로 등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사용자별로 공유된 통합 문서를 열기 위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사용자별로 해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문서 하나에만 암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를 사용자끼리 이제 공유를 해야겠죠.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필요시 공유 통합 문서에서 특정 사용자의 연결을 끊을 수가 있다. 통합 문서 공유의 편집 탭에 보시면요. 여기서 현재 그 접속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사용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를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제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연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모는요, 셀에 입력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기록하는 것을 메모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셀에다가 이 100이란 데이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또 별도로 한번 기록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메모를 적용하면요. 자, 이와 같은 설명을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입력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메모 입력할 셀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바로가기 메뉴란 것은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서 메모 삽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검토 탭에서 메모 그룹에 있는 새 메모를 또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엑셀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단축키 Shift하고 F2번을 누르면은 또 메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빨간색 표식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표식이 있기 때문에 이 셀에는 메모가 적용이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는요, 사용자 콜론 메모 내용 이렇게 형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y home이 사용자가 돼요. 자, 그 다음 콜론, 그리고 아래쪽에 메모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토에 보면은 새 메모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메모 삽입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보실 때는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메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모가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표시할 때는 해당 셀의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메모 표시 숨기기 있죠. 이거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표시 방법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인쇄하는 방법. 자, 메모를 인쇄하는 방법. 자, 메모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 자, 그럴 때는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가면은 시트 끝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시트 끝에 이제 그 메모가 이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자, 메모가 표시된 상태. 자,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은 자, 똑같은데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인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시트 끝. 자, 이것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의 끝에 이제 메모가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특징은요, 메모를, 데이터를 삭제해도, 그러니까 100이란 데이터 있죠. 자, 이거 삭제해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인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메모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트 끝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키 Shift F2 키를 누르거나 검토 메모 그룹에 있는 새 메모를 클릭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메모는 이동이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메모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하는 방법 컨트롤 X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메모도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네요. 메모를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검토 메모에서 이전 또는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전하고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가 여러 개 있을 때.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탐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여기 보시면은 시트 끝, 그리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셀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셀에 있는 값을 편집을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우스로 2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 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2번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F2번. 자, F2번 누르면은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편집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수식 입력줄이 있죠. 여기에다가 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 셀 편집을 클릭한다. 셀 편집이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다음 중 아래 프리시저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리시저가 무엇인지 다음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풀이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리시저라는 것은 하나의 작업 단위, 자, 그것을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크로가 또 다음에 또 설명 나올 거예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크로가 프로시저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보시면은 그 아주 고급 기능 중에서 이제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로시저라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셔도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시저는 서브하고 엔드 서브 사이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브 그리고 엔드 서브 있죠.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시작이 된다. 프로시저가 끝난다라는 기호예요. 기호. 컴퓨터에게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 끝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프로시저의 이름, 볼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 실행되는 내용,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와요. 자,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있죠. 워크시트.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워크시트를 뜻하는 거고, 뒤에 이름이에요. 워크시트의 이름.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에, 시트는 3이다. 시트 3에. 그러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 시트 3에. 시트 3. 시트 3이 뭡니까? 워크시트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크시트의 이름을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점. 그러니까 시트 3에서 로우스. 자, 이것은 로우라는 것은 행이잖아요. 행. 그죠? 행. 그래서 네 번째 행. 자, 그다음 폰트, 글꼴. 볼드. 굵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볼드. 폰트.볼드 하게 되면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설정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때의 값이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true 아니면 false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rue라고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true라고 되어 있으면은 볼드를 적용해라. 굵게 설정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워크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워크시트의 이름은 최대 31자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공백을 포함할 수가 있고요. 공백을 포함해서 최대 31자까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이름을 지정을 할 때는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콜론 물음표 대괄호 이런 것들은 이런 특수 문자 있죠.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게 시트 이름이죠. 시트 이름을 바꿀 때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공백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공백은 입력할 수 있는데 이제 물음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2번 여러 개의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시트 하나만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그럼 다른 시트에는 당연히 입력이 안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시트를 이제 한 번에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선택, 그리고 또 선택, 이렇게 세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자, 엔터. 자, B의 세 번째 셀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셀에도 같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 입력, 동시 편집이 가능합니다. 3번 시트 전환 시 Alt 페이지 업 키를 누르면 이전 워크시트로 이동하고 Alt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Alt가 아니고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자,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 누르면 이전 시트, 컨트롤 누르고 페이지 다운 누르면 다음 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자, 현재 시트 2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페이지 다운과 페이지 업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렇게 이동이 되죠. 4번 시트 탭을 색으로 구분하여 더욱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 있다. 가능합니다. 해당 시트 이름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바로 거기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탭 3개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값이 색과 다른 것은, 자, 하나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f, 에러인데요. 자, if문은 잘 아시죠? if, 조건문이잖아요. 그죠? 자, if 에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문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에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에러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2개 들어갑니다. 하나는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오류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식이 에러이면은 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자, 계산식이 오류가 아니면은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계산식을 가지고 이 계산식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식이 정확하게 맞다, 오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계산식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오류라면은 이 오류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요. 자, if 에러에서 3 더하기 2라는 계산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 번째 인수에는 오류 메시지, 에러 발생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식이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에러에서 5에다가 0을 나누어라. 이거 무슨 오류죠? 디비전 오류죠. 나눗셈 오류. 0으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오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오류가 되기 때문에 에러 발생이라는 텍스트,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if 에러는 어떨 때 이용을 하겠습니까? 계산식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그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류 메시지와 관련된 그냥 메시지, 오류 메시지만 어떤 그 문자 열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if 에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isLogical 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들어오는 인수가 논리값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값이라는 것은 true 아니면 false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만일 true가 들어갔다, 그럼 이것은 논리값이 되겠죠. 그럼 이 결과는 이제 예가 되기 때문에 true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문자 열로 해서 이렇게 만일 입력이 되었다. 자, true가 문자 열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게 되면 문자 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값이 아니죠. 자, 이렇게 문자 열이 들어왔을 때는 논리값이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isError 함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들어온 인수가 에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오류면은 true가 이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이제 오류값들의 이제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오류값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sum 함수, sum은 이제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합을 구하는 함수인데, 인수로 들어올 값이 이제 값으로 들어오든지 숫자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셀의 위치값, 셀의 이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셀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엉뚱한 값이 들어왔죠. 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에 사용된 셀의 이름이 틀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런 수식으로 입력하면은 이런 오류 값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류 값을 보고 이게 셀의 이름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사용자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류 값이 인수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true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예시 보시면은 파워 함수가 이용이 되었는데, 파워 함수는요 거듭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34의 지수가 이 값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입력을 하면요 이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5에다가 0을 나누면은 이건 나눗셈 오류죠. 잘못된 거죠. 0으로 나누게 되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비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나눗셈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vlookup. 자, vlookup은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찾는 함수입니다. 찾는 함수인데요. 자, 101-3011이라는 것을 찾아라. 범위에서 찾아라라고 했는데, 자, 이 범위에 보니까 이 값이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찾는 값이 없을 때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했을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류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오류가 들어오면은 이것은 true가 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하고 비슷한 오류가 OR이 빠진 is error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차이점 뭐냐면은 일단 오류이면은 true를 반환한다는 것은 맞는데요. 오류 중에서 n/a라는 오류 있죠. 금방 말씀드렸던, 자, 그 사용할 수 없는 값이 지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 이 오류는요, 이 is error에서는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is error에서는 이렇게 오류 값이 들어가면 true죠. true가 맞습니다. 그런데 OR이 빠진 is error에서는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를 하십시오. is number. 자, is number는 인수로 들어온 것이 숫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겁니다. 숫자면은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1이다. 이것은 true가 될 거고요. 숫자 1이지만 이것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 열로 입력이 되었다라면 이것은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여러 가지 함수가 이용이 되었을 때는 이제 괄호 안쪽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is logical을 먼저 처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 세 번째 셀에 있는 값을 보니까 true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true가 되겠죠. 논리값이 맞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true가 되고, 그러면 if error에서 이 계산식이 true라는 것은 에러가 아니잖아요. 뭐 true가 됐던 false가 됐던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true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is error인데 A의 7번째 셀에 보니까 n/a네요. OR이 빠진 is error에서는 이것은 에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false가 되죠. false. 그래서 에러가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false가 됐던 true가 됐던 이것은 에러가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s error A의 7번째. 이것은 에러가 맞죠. is error에서는. 그래서 true가 되고, 자, 이거 true도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true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번에 보시면은, 자, is number A의 네 번째. 숫자 맞네요. 그럼 true가 되죠. true가 되고, 그리고 if문에서 인수가 보통 이렇게 3개가 들어오죠. 첫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 자, 그럼 이 조건이 true일 때는, 자, 이 값이 출력이 되고요. false일 때는, 자,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작동하는 원리. if는 3개의 인수가 들어간다.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처리문이 처리가 되고, false일 때는 세 번째 인수가 처리가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조건에 들어있는 이 값이 true잖아요. 그죠? true이면은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번만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네요. 다음 중 현재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왼쪽 두 번째 셀과 바로 왼쪽 셀을 곱하는 수식을 입력하는 VBA 코드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BA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VB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A가 뜻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엑셀, 뭐 액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이나 액세스에서 사용이 되는 비주얼 베이직, 그것을 VB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VBA, 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엑셀이나 액세스에서 고급 기능, 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이제 언어예요. 그래서 엑셀이나 액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문법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프로시저라는 단위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요. 서브하고 엔드 서브. 그러니까 서브라는 것은 시작을 뜻합니다. 이것은 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끝을 나타내는 것이 서브와 엔드 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인식을 시키려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만 컴퓨터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네요. 자, 이 프로시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의 내용,
자, 내용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 이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액티브 셀이란 것은 활성화된 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까만색 테두리가 표시가 되죠. 이게 액티브 셀이 되는 거예요. 자, 포뮬러 R1, C1. 자, 이것은 R1, C1 양식으로, 형식으로, 그러니까 셀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A1 방식이 있고요. R1, C1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1, C1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활성화된 셀에다가 입력을 해라, 대입을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 등호가 같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을 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활성화된 셀에 대한민국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형식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R1, C1 형식으로. 자, 그럼 차이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셀의 위치를 이제 표시하는 방식이 A1 방식이에요. 자, 행은 숫자, 열은 알파벳.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B의 세 번째 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A1 방식이에요. 그럼 R1, C1 방식은 이것은 행도 숫자, 열도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행은 로우가 되고 열은 컬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행이 되기 때문에 R3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R3 그 다음에 C 두 번째잖아요. 그죠? 컬럼이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C 두 번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R1, C1 방식이다. 그렇게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인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값이 활성화된 셀에다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겁니다. 자, 레인지에서 A 두 번째 셀을 선택하라, 셀렉트하라. 그럼 A 두 번째 셀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셀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셀의 위치를 A 두 번째 셀로 이동하는 프로시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답이 2번이 정답인데요. 액티브 셀 점 해서 포뮬러 R1, C1 이렇게 되어 있죠. 활성화된 셀에다가 등호에서 우변에 있는 값이 이렇게 대입을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현재 선택된 셀, 자, 현재 선택된 셀이 액티브 셀을 뜻하는 거예요. 액티브 셀을 뜻하는 거고요. 자, 기준으로 현재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 설명 잘 들으십시오. 왼쪽 두 번째 셀과 바로 왼쪽 셀을 곱하는 수식. 자, 이거와 이거를 곱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이 되는데 자, 왼쪽 두 번째 셀이 뭐냐면요. 현재 셀에서 왼쪽 하나, 두 번째 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만일 현재 셀의 그 컬럼 값이 3이면은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된 셀이라는 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3이라고 봤을 때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이란 값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현재 셀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면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라는 이 의미가 컬럼을 마이너스 1로 해주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우, R은 그대로고 C, 컬럼만 마이너스 2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왼쪽 두 번째 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 셀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 셀은 바로 옆에 있는 셀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RC 마이너스 1로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1, C1 형식으로 해서 셀의 위치 값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셀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곱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VBA 뭐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기능, 그게 VBA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자료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렬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름차순 그리고 내림차순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많이 합니다. 오름차순은 뭡니까? 자, 오름차순은 계단을 올라가듯이
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자, 이렇게 해서 낮은 그 위치에서 높은 순서대로 정렬되는 것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4, 3, 2, 1.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계단을 내려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은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내림차순 기준에서 일단 하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순서를 정리해 두시면은 오름차순은 어차피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하나를 정해서 정렬 순서를 기억을 해야만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자, 정렬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열 이름이죠. 자, 열 이름을 사실 제외하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일단 범위 선택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을 다 하고요. 자, 정렬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 클릭을 하면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지금 현재 제가 범위 선택한 이 데이터에 머리글이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체크하십시오. 체크하면은 범위가 자동으로 첫 번째 행은 이건 머리글이구나. 정렬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체크가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만 첫 행을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만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자, 그럼 정렬 기준이 첫 번째 이제 그 정렬 기준에 보시면은 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합격 여부를 한번 기준해 볼까요? 합격 여부. 자, 그 다음 정렬 기준. 자, 정렬 기준은요, 보통 값이죠. 합격 불합격이라는 것은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값 외에도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 색, 셀 아이콘을 가지고도 또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요. 자, 오름차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런 순서 아시겠죠? 그죠? 그게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을 해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 데이터가 좀 더 보기 쉽게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네요. 자, 불합격의 비읍 그리고 합격의 히읗. 자, 오름차순 되었기 때문에 기역에 가까운 이거 비읍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히읗 이런 순서대로 해서 정렬된 겁니다.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정렬 기준이 하나일 때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추가 클릭을 해서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또 설정을 해볼게요. 평균값을 한번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림차수를 한번 해볼까요? 내림차수는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1차적인 기준이 그 합격 여부에 대해서 정렬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룹이 일단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 중에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값들을, 평균값을. 그 다음 합격 중에서도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했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렬의 그 기준 추가하는 것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 기준 한 개는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기준 삭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가시면은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렬에서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있을 때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대문자 A나 소문자 A나 같은 것으로 보고 정렬이 돼요. 하지만은 이것을 체크하면은 대소문자는 구분이 되어서 정렬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지만은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 정렬하는 방향, 위에서 아래쪽, 위에서 아래쪽. 자, 지금 현재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이 된 거죠. 자, 합격 여부를 기준해서 정렬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격 여부가 불합격인 것이 이렇게 먼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하는 방향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정렬할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항목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열을 기준해서 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행을 기준해서 정렬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정렬하는 방식이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는
뭐 썬데이, 먼데이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높고 낮음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렬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렬 대화 상자를 보시면은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자, 이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선택된 첫 행은 정렬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거 정렬에서 제외가 된다는 뜻이고요. 정렬 기준. 자, 이 정렬 기준이 값, 셀의 색, 글꼴색, 셀 아이콘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준 추가. 자, 기준 추가를 선택을 하면은 이 정렬 기준이 이름,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최대 64개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의 첫째 기준은 생략할 수 없으며 일단 첫째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둘째, 셋째는 필요할 때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고요. 정렬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지만은 정렬 옵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해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정렬 순서는 간단했었습니다. 한글, 숫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렬을 했는데, 만일 데이터가 다른 형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또 정렬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만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오름차순은 반대가 되죠. 자, 데이터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림차순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일 높은 거 어떤 겁니까? 한글이죠. 한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그 다음에 영문인데, 영문 중에서 대문자, 그 다음 소문자 순서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 영문 제외하고 특수문자라는 게 있죠. 특수문자. 그 다음 순서고, 이제 문자가 끝났죠? 남는 것은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일단 꼭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공백, 빈 셀이 비워져 있는 경우, 그건 마지막에 들어가요.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의 의미가 내림차순에서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오름차순일 때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은 정렬 순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이 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림차순이 되었던, 오름차순이 되었던. 그래서 시험에는 이 순서 나옵니다. 자, 이 순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오류값하고 논리값의 그 정렬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한글 앞쪽에 있습니다. 오류값하고 논리값은 앞쪽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문자 중에서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스페이스바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자. 자, 이것은 특수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자 이 다음에 숫자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기억을 하십시오. 내림차순 기준에서 한글 다음에 영문이잖아요. 그죠? 한영, 특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에서 어려워하는 내용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행과 열을 숨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행들이 다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숨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5번째 행을 숨김 처리 해볼게요. 일단 복사해서 숨긴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숨김 처리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데이터는 존재하는 겁니다. 숨김 처리하는 것은. 자, 행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숨기기 선택하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지는 않죠. 자, 그런데 정렬을 많이 해본다. 자,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렬에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합격 여부 말고, 자, 이름 순서대로 한번, 자, 내림차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현재 보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렬이 되었습니다. 정렬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숨겨진 이 데이터가 만일, 숨겨져 있지만은, 제가 범위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 4번째하고 6번째 이 사이
다섯 번째 행이 지금 순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행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블럭을 선택을 하십시오. 범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 숨기기 취소 하면은 그 자리에 다섯 번째 행에 조금 전 숨김 처리했던 데이터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정렬이 되었다라면 이 위치가 맞습니까? 이 위치가 아니죠. 강은 이쪽 부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정렬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도 마찬가지,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김 처리한 것은요,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숨김 처리한 행이나 열이 있을 때는 숨김을 다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정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제가 행을 숨겼잖아요. 그죠? 그럼 열을 숨기고요. 한번 정렬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숨김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오른쪽에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복사해서 두도록 하고 이거 숨김 처리를 해볼게요. 자, 했어요. 그리고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정렬해서 이름 순서대로 해서 오름차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을 했다라면은 분명히 스프레드시트 이 값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범위 선택을 하고 C하고 E 사이에 있는 열을 한번 숨기기 취소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네요.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정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을 때는 숨겨져 있는 행과 열은 정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제가 정렬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내용은 출판된 교재라든지 다른 강의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렬한 기준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행 기준에서 정렬했죠. 행 기준. 그죠? 행 기준. 그러니까 행을 숨기고요. 행 기준에서 정렬을 했을 때는 그것은 정렬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숨긴 게 뭡니까? 행입니까? 열입니까? 열을 숨겼잖아요. 열을 숨기고 행 기준에서 정렬을 했잖아요. 그때는 정렬이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행을 숨기고요. 그리고 정렬할 때 만일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열 기준에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정렬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은요.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을 정렬할 때 일반적으로 행을 기준해서 정렬을 합니다. 행을 정렬을 할 때 숨겨진 행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 안 됩니다. 맞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은 행을 정렬할 때 숨겨진 행이 아니라 열일 때는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열을 정렬할 때, 행이 아니고 열을 정렬할 때 숨겨진 열은 정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 이렇게 정렬될 때는 정렬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행, 열, 행. 자, 이럴 때는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맞죠? 2번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정렬된다. 이거 반대로 얘기했네요.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죠. 행 단위. 3번이 정답이 되고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빈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방법에 상관없이 항상 가장 마지막. 자, 빈셀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정렬이 됩니다. 다음 중 3차원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참조. 일단 참조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수식을 입력을 할 때 A 첫 번째 셀과 B 두 번째 셀을 더해라. 그러면은 해당 셀을 참조를 해서 수식을 만든 겁니다. 근데 3차원 참조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3차원 참조라는 것은 여러 시트의 동일한 셀 데이터나 셀 범위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에 대한 설명은 일단 맞습니다. 3차원 이제 참조에 대한 정의가 맞고요. 자, 2번에 대한 설명이 이것도 맞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시트 2부터 시트 4까지의 A 두 번째 셀을 모두 더하라. 이런 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트 2, 자, 그 다음 시트 3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시트 4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A 두 번째 셀이 있겠죠. 자, A 두 번째 셀. 자, 이 각각의 A 두 번째 셀에 있는 값을 모두 더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um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시트 2에서 시트 4까지, 자, 콜론으로 해서 연속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느낌표에서 그 다음에 셀 이름 들어갑니다. A 두 번째 셀.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것은 3차원 참조가 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sum, average, counter, 그리고 standard deviation, 자, 표준 편차를 뜻하는데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방 합계를 구하듯이 평균 구할 수도 있잖아요. A 두 번째 각각의 셀들의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카운터는 뭡니까? 카운터 뒤에 데이터 A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카운트 가능하겠죠. 건수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맥스라든지 민이라든지 이런 단순 계산 함수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4번에 보시면은 배열 수식의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if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들을 3차원 참조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간단한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시트에 각각의 셀을 참조를 해서 계산이 가능하지만은 만일 if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조건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자, A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시트 두 번째에서 시트 네 번째까지 A 두 번째 셀들의 값들을 가지고 뭐 20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거 조건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참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은 레퍼런스 참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if 함수라든지 배열 수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셀에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다른 그 워드 프로세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A4라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엑셀에서는요, 워크시트가 단위가 되잖아요. 워크시트. 근데 워크시트가 A4 사이즈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페이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요, 인쇄를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가서 인쇄 누르면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워크시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쇄 미리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오피스 단추에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피스 단추는 이거죠. 이게 오피스 단추가 되고요. 이거 클릭을 해서 뭐 인쇄 있습니다. 자, 인쇄에서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화면에서 바로 인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버튼 있죠. 요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각각의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페이지 탭에 보시면은 용지의 방향과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세로, 가로 설정 가능하고 확대, 축소, 배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0%는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그대로 출력되는 거고, 뭐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율은 10%에서 400%, 400%라면 4배죠. 4배로 더 크게 확대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율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면요, 몇 장으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그걸 페이지로 해서 몇 페이지로 출력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한 페이지에 출력을 하고 싶다. 작업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4장으로 많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장으로 출력하기 싫어요. 딱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서 4장으로, 한 장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1, 너비 1, 높이 1, 이런 식으로 해서 1, 1로 설정을 하면요. 그 모든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확대 축소 배율의 100%. 이게 100%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출력 내용에 따라 여러 장에 이제 출력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 양이 많아요. 많을 때는 100%로 설정을 하면요. 여러 장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데이터가 많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100%로 되어 있으면은 원래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4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 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100%로 선택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이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 맞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1.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죠.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그 데이터들이 작지만은, 축소가 되지만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백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백 설정하는 거예요. 자, 뭐 위쪽, 아래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여백 얼마큼 줄 건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자, 글자도 가운데 정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것을 이 내용의 위치를 어디에 위치에서 둘 거냐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출력할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근데 왼쪽 상단에 딱 이렇게 붙으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를 체크하게 되면 이 내용이 가운데로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세로 하게 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체크하면은 출력할 내용이 딱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개념은 아시죠? 이게 문서에 내용이 있으면 위쪽에 항상 고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머리글, 아래쪽 나오는 것이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이제 편집. 자, 편집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머리글과 바닥글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가능한 내용에 텍스트, 단순한 문자, 그리고 날짜, 뭐 시간, 그림도 넣을 수 있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파일의 경로, 자, 이 파일의 경로, 파일 이름, 시트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글과 바닥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 자, 이것을 체크하면은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이 확보가 된다. 말 그대로 페이지의 여백에 맞춰서 머리글하고 바닥글의 어떤 그 여백이 이제 확보가 된다. 자, 그런 기능이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트 탭에 보시면은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제 내용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인쇄하고 싶은 것은 요 부분만 인쇄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인쇄 제목. 자,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인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쇄를 이렇게 하면요. 이 윗부분, 보통 이 윗부분에 만약 표로 만든다라면은 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항목의 이름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행으로 쭉 입력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려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 자, 이 항목의 이름도 항상 고정적으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레코드,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두 번째 장에 표시가 되면은 항목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반복할 행으로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반복할 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 페이지마다 제목으로 항상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눈금선은요. 워크시트에 보면은 셀과 셀이 이렇게 눈금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쇄는 테두리와 차트, 도형, 그림 등 그래픽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 텍스트만 간단하게 출력을 할 때, 빠르게 인쇄를 할 때, 자, 이런 그래픽 요소는 빠지는 거예요. 도형도 빠지고 그림도 빠집니다. 자, 행열, 머리글. 자, 행은 우리 워크시트에 보면은 첫 번째 행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 B, C, D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머리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순서. 자, 페이지 순서를 행우선, 열우선.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행우선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이 행우선입니다. 자, 이게 왜 행우선이냐 하면은 자, 출력할 양이 이만큼이고요. 자, 이것을 출력을 하려니까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페이지.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2페이지 영역, 3페이지 영역, 4페이지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건 행우선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가. 왜냐면은 보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행으로 보십시오. 이게 1행, 2행, 3, 4, 5, 6, 7, 8, 9라고 볼게요. 자, 1행에 있는 데이터 2행, 3행, 4행, 5행까지 출력했어요.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행을 우선 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6번째 행을 출력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출력하면 안 되죠? 이거 출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을 먼저 다 출력을 하고 근데 행을 출력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까지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되죠. 양이 많으면은. 출력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열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행을 우선해서 1행, 2행에서 행으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출력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큼은 무조건 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1번 페이지 탭에 자동 맞춤에서 용지의 너비, 용지 높이를 모두 1로 설정한다. 자, 모두 1로 설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 장. 자, 양이 많다 하더라도 한 장으로 인쇄를 할 때 이렇게 1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1로 설정하면 확대 축소 배율이 항상 100%로 인쇄가 된다. 아니죠. 여러 4장짜리를 한 장에 이렇게 출력을 하려면 당연히 확대 축소 비율은 낮아져야 됩니다. 100%는 있는 그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4장짜리라면 4장이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장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동 맞춤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동 맞춤 1로 선택을 하면은 현재는 이게 100% 그대로인데 보세요.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시면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28%로 바뀌었죠. 그 말은요. 이것을 한 장으로 이렇게 인쇄를 하니까 이 인쇄한 것은 현재 이 확대 축소 배율이 28%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로 선택을 하면 이게 100%가 아닙니다. 2번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를 체크하면 인쇄 내용이 용지의 가운데에 맞춰 인쇄가 된다. 맞고요. 머리글 바닥글 탭에 페이지 여백의 맞추기를 체크하면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바닥글 여백이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하고 머리글 바닥글이 인쇄가 되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겠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트 탭 페이지 순서에서 행 우선을 선택하면 자, 데이터가 있으면 이 행을 먼저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당연히 1페이지, 2페이지, 그리고 남아있는
3, 4페이지가 되겠죠. 자, 행 우선을 선택하면 여러 장에 인쇄될 경우 선택하면 여러 장이 인쇄될 경우 행 방향으로 인쇄된 후, 자, 1페이지, 2페이지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 열을 인쇄한다.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가 다 출력이 됐어요. 행이 다 출력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열이죠. 나머지 열들이 인쇄가 된다. 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 일반 옵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작업을 하고요.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하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도구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하면요. 일반 옵션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보십시오. 선택을 하면요. 일반 옵션에서 자,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기를 체크하게 되면 백업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이 파일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기 암호는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쓰기 암호는 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열기 암호를 다시 입력할게요. 쓰기 암호 다시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볼게요. 자,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파일입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게 되면은 첫 번째 묻는 게 뭡니까? 자, 이거 보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호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읽기를 함부로 읽을 수 없도록 보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읽기 암호를 제가 입력을 했어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 이것은 쓰기 보호를 이제 쓰기 보호, 그러니까 쓰기 암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암호를 모르잖아요, 그죠? 쓰기 암호라는 것은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암호를 모르게 되면 읽기 전용으로 열어야 됩니다. 읽기 전용. 자, 이것은 읽기 전용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자, 쓰기 암호를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읽기 전용을 열었기 때문에 저장 누르면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읽기 전용이다. 그래서 저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저장을 하려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은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쓰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용 복사본을 저장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2번 열기 암호는 파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파일을 열게 되면 열기 암호를 입력을 해야만 내용을 열 수가 있습니다. 3번 쓰기 암호는 열기 암호가 함께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거 틀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릴 때는 같이 이제 설정을 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열기 암호만 설정할 수도 있고 쓰기 암호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고요. 자, 그리고 저장할 때마다 암호를 확인한다. 이거 아닙니다. 저장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 암호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파일을 한번 열 때 쓰기 암호를 한번 입력해 두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읽기 전용 권장. 자, 권장은 내용 검토자가 파일을 실수로 수정하지 않도록 파일을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여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말 그대로 권장한다는 얘기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끔. 내용이 함부로 수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읽기 전용으로 열 거냐라는 것이 이제 메시지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 추가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문자, 숫자, 기호 등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열기 암호는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모르면은 열 수 없죠. 당연한 얘기고. 쓰기 암호는 최대 15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는 열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열어서 수정할 수 있죠. 수정할 수 있는데 그 원래의 문서에는 저장할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차트 및 차트 요소의 서식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 요소에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 아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 차트에 이제 요소들 있잖아요. 각각의 요소들을 선택을 했을 때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 가서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차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선택을 하고 차트 도구에서 서식 탭에 가면은 워드 아트 스타일하고 도형 스타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2번, 차트를 클릭하면 리본 메뉴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탭이 있는 차트 도구가 표시가 된다. 자, 차트 도구 서식 탭이 있고요. 레이아웃 탭이 있고요. 디자인 탭. 자, 이렇게 차트를 선택을 했을 때는 탭이 이렇게 추가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차트 요소들은 도형처럼 맞춤, 그룹, 회전 등의 정렬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서식 탭에 가면은 이제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해 보시면은 맞춤, 그룹, 회전이 있는데요. 좀 활성화 되었습니까?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까? 활성화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홈, 글꼴 그룹이나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 차트 요소의 텍스트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홈, 글꼴 그룹. 자, 여기 보면은 홈에, 자, 글꼴 그룹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꼴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미니 도구 모음이란 것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차트의 요소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그만하게 작은 이제 텍스트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이게 미니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X축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는 이거 X축이 Y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X축은 하단에 있죠. 상단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은 X축이 상단에 있죠. 자, 위쪽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단에 있는데 이것을 위쪽으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로축, X축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축 서식이 나오죠. 자, 축 서식, 축 옵션에 가시면요. 세로축의 교차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항목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축이, 세로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오른쪽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가로축, X축이 위쪽으로 이동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항목을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목을 거꾸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죠. 오른쪽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를 해보시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지만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설정 방법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축을 이제 X축을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가로축의 이제 축 서식에 가서는 설정이 안 되고요. 자, 세로축 있죠. 세로축을 선택을 하십시오. 세로축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축 서식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설정 이제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값을 거꾸로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하시면은 맞는 것 같지만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값들이 보십시오. 0, 20, 40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그냥 값이 전부 거꾸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가로축의 교차 부분, 자, 가로축은 이거지 않습니까? 자, 가로축의 이제 교차를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축의 최대값. 축의 최대값은 뭡니까? 여기서 120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가로축이 교차되는 지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위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원한 결과가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가로축을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은 가로축에서 축 서식을 설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세로축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세로축에서 이제 최대값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축이 되도록 교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의 최대값을 설정을 해줘야만 제대로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중 틀 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셀에 있는 틀 고정 기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 특정한 범위에 열 또는 행을 고정시켜 셀 포인트의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자, 현재 보여주는 이 데이터가 양이 많죠. 양이 많을 때는 지금 첫 번째 행이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리면요, 첫 번째 행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무슨 값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을 고정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행하고요, 그 첫 번째 열을 같이 한번 고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할 때는요, 첫 번째 행의 바로 아래쪽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 있죠, 이 열의 오른쪽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아래쪽, 자, 첫 번째 행의 아래쪽 첫 번째 열, 이것을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교차되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에다가 셀을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위치시키시고 보기에 가서 창에 가서 틀 고정에서 틀 고정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고정이 되어서 항상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만일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만 출력이 될까요?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인쇄 미래 보기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와는 다르게 전체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첫 번째 행부터 해서 다 출력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넘버가 19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요, 출력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틀 고정은요,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만 이제 다르게 보여지도록 설정을 한 것이지 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만일 틀 고정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틀 고정 취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특정 행이나 열이 한 자리에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거 맞죠? 첫 행과 첫 열을 동시에 고정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죠? 틀 고정은 통합 문서 보기가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보기를 보통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보기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지금 현재 기본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보여지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틀 고정은요, 기본 보기 상태에서,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의 형태는 인쇄 시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인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자격증 응시자에 대한 과목별 점수의 합계를 배열 수식으로 구하였다. 다음 중 C 10번째 셀, 자, C 10번째 셀이 여기입니다. C 10번째 셀에 입력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이 정답인데요. 1번이 정답인데 나머지 보기에서 사용되었던 함수들을 먼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열 수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예시를 가지고 배열 수식을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자, 일반 수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점명별 총 불이백을 구할 때 이제 지금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점명이 있고요. 그때 월 불이백이 있죠. 자, 그리고 표 1을 보시면은 강원의 총 불이백, 서울의 총 불이백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의 총 불이백이라면은 여기 표 1에 있는 지점명 중에서 강원일 때 있죠. 강원일 때 그때 월 불이백을 다 더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서울일 때, 자, 서울이 여기 있네요. 자, 그때
월 불이백을 가지고 와서 그때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작업의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작업의 순서, 첫 번째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까? 자, if를 이용을 해서 조건 처리해 줘야겠죠. 자, if는요, 조건을 만족할 때 true, false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조건이 참이면은 두 번째 인수가 이제 그 실행이 되는 거고요. false면은 세 번째 인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조건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조건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자, 이거라면은 이게 강원이냐, 이게 강원이냐 각각을 다 묻는 거예요. 조건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이면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잖아. 이것은 false가 되겠죠. 이거 false, false, 강원이면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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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을 이용을 해서 일단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점명을 찾아야 돼요. 강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이제 true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것이 true 값을 갖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찾았을 때 그때 월 불이백 있죠. 자, 그 월 불이백을 sum을 이용을 해서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true일 때 월 불이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입력이 돼야 될 겁니다. 월 불이백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더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것은 일반 수식에서는 작업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식에서 if문을 이용을 하면요, 셀 하나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셀하고 이 셀하고 같으냐라고 비교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셀 범위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범위, 자, 이 범위를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배열 단위로 처리를 할 때는 배열 수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배열 수식. 그래서 이 문제는요, 지점명별로 해서, 자, 이 범위에서 지점명별로 해서 총 불이백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범위를 어떤 조건 처리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if문이 나와야 됩니다. if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if문은 조건이 들어가고, 이게 조건이죠. 조건. 자,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true일 때 실행할 명령문,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alse가 들어오는데, false는 생략이 됐어요. 보통 배열 수식에서는 false인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true일 경우에만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은 false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f에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갔어요. 조건과 true일 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조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f 네 번째 이 셀 값하고 비교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배열 수식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C의 두 번째부터 C 아홉 번째죠. C의 두 번째에서 C의 아홉 번째. 이 값이 F의 네 번째 값하고 같으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교 판단해서 true일 때만 솎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true일 때가 언제죠? 이때 true죠. true가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작동이 됩니다. 자, 뒤에 두 번째부터 해서 뒤에 아홉 번째죠.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에서 뒤에 아홉 번째 이 영역에서 true일 때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죠. 월 불이백 범위에서 35,000원 이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if를 처리한 결과가 35,00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총 불이백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썸으로 묶어줘야겠죠. 썸해서 35,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서울도 한번 구해 볼게요. 서울은 F 다섯 번째네요. F 다섯 번째. 자, 그리고 범위는 그대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범위 그대로 해서 true일 때를 찾습니다. 자, true죠. 그래서 true일 때는 이 그 명령문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 true일 때 월 불이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두 개의 값을 찾게 됩니다. 썸을 구했죠.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8만 2천이 이제 총 불이백이 되는 겁니다. 자, 작동하는 원리 아시겠습니까? 자, 배열 수식은요, 이렇게 범위로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깥쪽에 보면은 이제 중괄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중괄호가 나와 있는 것은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같이 누르면은, 자, 이 수식 여기까지 입력을 했죠. 수식 입력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입력하면요, 자동으로 이 그 중괄호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서 배열 수식으로 이제 수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 달러 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달러 기호가 이렇게 붙었는데, 달러 기호가 붙는 것은요,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절대 참조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참조. 자, 달러 기호 붙지 않았죠? 이거 상대 참조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절대 참조를 이렇게 정의한 것은요,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수식에도 적용을 할 경우에 그때 이 주소를 고정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달러 기호로 붙인 것은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이죠.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달러 기호로 해서 이제 묶어준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였습니다. 근데 F4번은 달러 기호가 없죠. 왜 그래요? 자, 이거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자, F4가 F5로 바뀌게 됩니다. 셀의 위치 값이. 그래야만 서울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F4로 그대로 둔 겁니다. 자, 이거 절대 상대 참조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두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우리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목을 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그때 목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5를 우리는 피제수라고 얘기하고 나누는 값을 이제 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두 개가 필요해요. 자, 피제수하고 제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5가 되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해서 5,2 하게 되면 1값이에요. 1이 됩니다. 로우 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우 함수에다가 인수가 셀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셀에 이제 행번호, 로우가 행을 뜻하는 거잖아요. G3 셀이라면은 이 3이 뜻하는 게 행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S가 붙어서 이렇게 로스가 되면은, 복수가 되면요,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 인수가 범위가 F 두 번째부터 F 네 번째. 그러면 F가 뭐 F 두 번째가 여기 있고, 뭐 G 네 번째가 만일 뭐 여기 있다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게 행이 두 번째가 되고, 이건 행은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2행에서 4행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행의 개수가 반환이 되는 거예요. 행의 개수. 그래서 2, 3, 4가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자, 보기에서 2번, 3번, 4번은 이제 엉뚱한 수식입니다. 배열 수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잘못되었고요. 자, 1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C의 10번째 셀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과목이 1과목일 때 그때의 점수의 합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상, 조건 판단할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과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겠죠. 자, 1과목일 때 true가 될 겁니다. 1과목. 그때 점수를 가지고 와야겠죠. 점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sum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sum, 안쪽에는 if 함수가 들어가는 구조 머리에 두셔야 되고요. 그럼 if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의 두 번째부터 b의 7번째 셀까지의 이 범위하고 b의 10번째 1과목하고 조건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true일 때 뽑아내지겠죠. true일 때 뽑아내지는데, 그때 뽑아내는 값은 c의 두 번째부터 c의 7번째 값, 자, 그때 점수 값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 1과목일 때 90 80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하게 되면 23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수식의 가장 기본이 sum, if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